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역 패스를 놓고 진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학원과 독서실 이런 데 방역 패스 적용하는 거는 일단 좀 중지해라 이렇게 제동을 건 거죠. 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1심 선고 전까지는 일시 효력이 중지가 됩니다. 예. 법원의 판정으로는 우선 이런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 이제 평등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학원이나 이런 독서실 같은 곳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높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 체계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 결정을 어떤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저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제외가 되게 됐는데 네. 마트라든가 대형마트, 뭐 백화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재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학원도 마찬가지였죠. 학원하고 학교가 이제 그때 방역 패스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것이고, 두 군 다 마스크를 쓰는 곳인데 왜 학교는 되고 학원은 되지 않느냐였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트나 백화점은 기본 일상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이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사실 밀집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러한 것은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거는 고위험 시설,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이 높거나 그다음에 밀폐돼서 환기가 되지 않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재논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뭐 처음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 패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접종을 독려하는 데는 또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면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해도 돌파가 되면 중증으로 가실 분들을 보호하거나 예. 미접종자들이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고위험 시설인 유흥업소라든지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곳에서는 서로의 대화나 이런 음식물 섭취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은 우리가 방역 패스가 적용이 돼야 되지만, 마스크를 쓰는 공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꼭 해야 되는 학습이라든지 일상 직장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꼭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에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서 방역 패스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일단 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들도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혹시 보완해야 될 그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이 6개월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1차 접종을 한 후에 예외 대상이 되는 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정확히 있거나, 예. 아니면 1차 접종 후에 신근염 진단을 정확히 받거나, 희귀혈전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 그다음 면역 질환으로 뭐 암 투병 중이거나 이런 게 예외되지만, 사실은 1차 접종 후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후유증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경우는 제가 말한 진단의 예외 접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외 기준서를 받지 못하고 그분들은 2차 접종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저도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중에는 분명히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가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2차를 접종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이 예외 기준을 전 폭넓게, 그러니까 만일에 이분이 병원 진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이분은 2차 접종은 상당히 몸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러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부를 해 주십니다. 모든 예. 의사분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정부가 그 예외 진단서를 보시고 저는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특히 국내에서는 임상 3상에 나오지 않은 부작용들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국내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외 진단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운을 띄우셔서요. 최근에 이제 뭐 백신을 부작용 문제로 부득이하게 맞지 못하는 분, 제 주변엔 또 뭐 항암 치료 하시는 분은 또 백신을 맞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백신을 완료를 이제 못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사회적인 뭐 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거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백신 관련해서 개인 사정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원래가 그 항생제 알러지가 있었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이제 예.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 좀 심각했었고요. 근데 그게 영향을 좀 오래 가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의료인이고 또 호흡기 의사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주사를 맞았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거나 의료인으로서 제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저와 같은 분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맞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저도 뭐 영화관을 가본 적도 없고 대부분 예. 그러셨을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나 접종을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분은 본인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을 가지를 않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떤 사정이건 제가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고 조금 저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부분이 제가 백신 홍보 영상에 예. 포스터에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 우연히 언론사에서 많이들 그 사진을 올리셔서 저는 홍보 영상 포스터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제 그 사진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 사진은 이미 2002년 3월에 2000년 3월에 작년에 나왔던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 그러한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좀 그런 쪽으로 시선을 그러니까 백신을 홍보하면서 본인이 맞지 않았다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의료인으로서 맞지 못한 건 정말 다시 한번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영상 백신 홍보 포스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제 처음 발견한 예.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하고 이제 코로나 관련 방송을 이제 긴 시간 해왔고 교수님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와 같이 또 부득이하게 맞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늘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교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또 솔직한 부분을 오늘 밝혀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미크론 얘기를 해보면요, 교수님.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확산세가 본격화되면 무섭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전문가들이 올 봄에 본격적으로 유행하면 몇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언론 보도 보시 미국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2배가 늘었는데 그만큼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빠르다. 한 3-4배 정도 빠른데 국내는 아직 우세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이 거리두기가 끝난과 동시에 분명히 오미크론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마 2월에 확산이 돼서 2월 말이나 3월부터 우세종으로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3-4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은 예측을 좀 가능하죠. 예. 하지만 오미크론은 다행스러운 점은 이 상기도 코나 목에서 주로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도 폐를 거의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기 코로나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젊은 층의 연구긴 합니다만 남아공에서는 델타에 비해서
치사율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거의 독감 수준의 정도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다만 고령층이나 제가 말한 조금 하나 교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저질환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백신 부작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백신 접종을 하라고 하면서 왜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고혈압, 당뇨로 오래 투병하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폐렴으로 사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게 반드시 혈액 검사 이런 것을 하셔서 본인이 건강이 이상이 없을 때 접종을 하셔야지만 크게 부작용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는 병상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독감처럼 외래 진료에서 아마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구 치료제라든지 그러면 일반 외래 진료 센터를 정부가 좀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오미크론의 감염자도 마스크를 쓰고 자기 차로 진료 센터에 가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고 집에서 진료를 하고 그중에 10분의 1, 한 명 정도만 입원을 하니까 그때 병상에서 고령자나 이런 분은 입원을 하게 그리고 외래 재택이라든지 생활치료시설 병상에 모두 경구치료제는 다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구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신장이나 간장이 나쁜 일부분에 대해서는 뭐 델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항체치료제가 아주 잘 듣거든요. 사용하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오면 렘데시비르 주사제를 외래진료센터에서 주사하고 굉장히 다각적인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치료법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기본적인 독감 치료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치료제가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령층 또 기저질환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몰래 여러 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 번 맞으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불안해서 맞으셨고 만일 그분이 면역이 강하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이겨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속적으로 맞는 경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고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뭐 2차나 부스터를 맞았을 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맞으시면 폐렴이 악화돼서 오시거나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PCR 검사 번거로우니까 진단키트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에서 더 빨리 잘 이렇게 검출이 된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제가 상기도에 주로 있다고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나 목에서 바이러스 양이 복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파도 빠르고 그래서 잠복기 때 우리가 주로 이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하고 달리 무증상일 때 그러니까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증상 발현 3일 정도가 가장 바이러스 양이 많고요. 그리고 증상 발현 한 일주일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이 신속항원 검사를 최소한 1일에서 2일 간격으로 2번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PCR에 준할 정도의 그런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기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서너 번만 본인이 해보시면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미국은 한 5억 개 정도를 배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학교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직장이나 외국인 근로자 이런 집단 숙소에 이 신속항원 검사를 좀 배부를 해주시면 상당 부분에서 조기에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진자 수만 낮으면 이 진단키트 검출 잘 되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